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닷가 작은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볼품없는 시골 할머니라고 말입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도, 심지어 제가 낳은 아들마저도 저를 그렇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법이고,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영심입니다. 올해로 66해를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이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작은 마을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공방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이곳에서 흙을 빚고 불에 구워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 최다혜와 다혜의 친정어머니 이정순, 이 두 사람은 저와 제 공방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급기야는 제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혜가 친정어머니 정순을 데리고 제 공방에 찾아왔는데, 정순은 공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허름한 데서 만든 물건을 도대체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면서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정수는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이 다혜를 돌아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다혜는 그런 친정어머니 앞에서 저를 더욱 작아 보이게 만드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니까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고 정말 내 팔자가 기구한 거죠.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다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마치 자기 인생의 짐덩어리처럼 표현했고, 정수는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라고 거들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호는 저보다 아내 편을 들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는 준호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참아. 다혜가 원래 그런 애 아니야. 장모님도 별 뜻 없이 하신 말씀일 거야. 준호는 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아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그들의 세계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되어갔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히려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내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방에 앉아 물레를 돌리고 흙에 손을 담그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적어도 이 공간만큼은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제만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무시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제가 만든 찻잔을 보면서 이런 투박한 것보다 요즘은 예쁜 수입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누가 이런 걸 쓰겠어요 라고 했고,
다혜는 제가 정성껏 구워서 선물하려고 준비한 접시를 받아들고는 어머니, 이런 건 저희 집 분위기랑 안 맞아서요. 마음만 받을게요라며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어른이 먼저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제 평생의 업이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전통 도자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리빙 브랜드에서 신제품 공모전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의 도예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모전이었고, 선정되면 그 브랜드와 협업하여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시제품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물결 무늬에 현대적인 색감을 입힌 찻잔 세트였고, 제 나름대로는 꽤 자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다혜가 어느 날 공방에 불쑥 찾아와서는 제 작품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특히 그 찻잔 세트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서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예쁘지, 이번에 공모전에 내보려고 만든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었고, 다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괜찮네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려고 공방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진열대 위에 올려두었던 그 찻잔 세트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곳에 옮겨놓고 잊어버린 건가 싶어서 공방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다혜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본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혜는 시큰둥하게 몰라요. 어머니가 잘 찾아보세요 라고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혜가 그 리빙 브랜드 공모전에 제 찻잔 세트를 자기 작품이라고 속여서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혜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그 브랜드와 관련된 곳이었고, 다혜는 마치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것처럼 작품을 제출해서 회사 내에서 큰 칭찬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설마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작품을 훔쳐가는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혜를 찾아가서 직접 따졌고, 다혜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이런 공모전 같은 건 구분도 못하잖아요. 괜히 나서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넘기세요. 어차피 어머니 이름으로 내봤자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건가? 저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가 맞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정순이 다혜 편을 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시어머니가 괜히 욕심은 많고 실력은 없으니까 우리 딸이 힘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물러나 계셔야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죠. 안 그래요? 정수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고, 다혜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친정어머니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제 솜씨가,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정성껏 빚어낸 작품이 이렇게 한순간에 도둑맞고도 오히려 제가 욕심쟁이 취급을 받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건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공방에 홀로 앉아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다혜가 제 작품을 훔쳐간 일, 정순이 저를 무능한 늙은이 취급한 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들 준호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고 저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고 이제는 눈물 대신 다른 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공방에 불을 끄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을 이제야 제대로 확인했으니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구나. 이제 끝내야겠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혜와 준호를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왔는데 아마도 또 제가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번 달로 너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이 끝난다. 알아서 준비해라. 다혜는 제 말을 듣자마자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준호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오피스텔 임대인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혜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준호는 옆에서 엄마, 그냥 좀 쉬어. 피곤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라며 저를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에게서 전화가 왔는지 다혜가 전화를 받았고 잠시 후 정순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다혜야, 시어머니가 또 무슨 소리 하셔. 그 오피스텔 임대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웃어넘겨. 정순의 말투는 여전히 저를 깔보는 것이 역력했고 다혜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한층 더 당당하게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비웃음과 무시 앞에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 텐데 평소 같으면 속상해하거나 눈물을 글썽였을 제가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임대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다혜와 준호는 여전히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공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밝혀지면 지금처럼 웃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숨기고 살아온 이유는 가족들이 돈이나 재산 때문에 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때 저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을 확인한 이상 저도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변호사,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 그리고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고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었고 머지않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터였습니다. 제가 다혜와 준호에게 경고를 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제가 준비한 일들이 하나씩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혜가 다니는 회사의 내부 공지였는데 그날 회사 전체에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공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투자자이자 핵심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공개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박영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모은 돈으로 여러 곳에 투자를 해왔고 특히 유망한 리빙 브랜드와 부동산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와 준호 부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제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 소유라는 것, 그리고 다혜가 다니는 회사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 역시 제 소유라는 것이 함께 공개된 것입니다. 다혜는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기 회사와 집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혜에게서 급하게 연락을 받은 정순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다가 확인을 하고 나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마 그 초라한 시어머니가 그 건물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떨리고 있었고 다혜는 울먹이면서 엄마 어떡해. 나 회사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실제로 다혜는 회사에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게다가 다혜가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작품을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다혜의 신용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혜를 보면서 수군거렸고 일부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직장 동료들 중에는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준호에게 대놓고 불효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그동안 뭐 했어? 아내가 시어머니 작품을 훔쳐갔는데 가만히 있었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 다혜와 준호, 그리고 정수는 제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물레 앞에 앉아서 흙을 빚고 있었고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다가와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작품을 훔친 것도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다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엄마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정순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사돈어른,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흙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릎을 꿇은 것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일까? 아니면 제가 가진 재산과 권력이 두려워졌기 때문일까? 안타깝게도 저는 후자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레를 멈추고 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참았다. 너희가 내 작품을 훔쳤을 때도 나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나를 짓밟았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세 사람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내일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이 공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하던 그 장면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다혜의 치마는 금세 먼지로 더러워졌고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으며 정수는 연신 코를 훌쩍이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처지가 두려워서 흘린 것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혜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보고 함부로 대한 제가 정말 못났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연신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기회를 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엄마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라며 애원했습니다. 정수는 이미 체면 따위는 잊어버린 듯 연신 사돈어른, 제 불찰입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용서해 주세요. 다혜한테도 잘 타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공방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제 뺨을 스쳤고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평화로운 오후였는데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를 이런 허름한 데서 만든 걸 누가 사겠냐고 비웃던 정순이 저를 딸 인생 망치는 부담스러운 시어머니라고 했던 다혜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제 아들 준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재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할머니였다면 이들이 지금처럼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휴지처럼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기억 못할 거라 생각했니?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하고 작품을 훔치고 나이를 핑계로 바보 취급했지. 내가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오히려 더 짓밟으려고만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더 숙였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품격은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함부로 대했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진짜 모습이었다. 지금 와서 내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때의 행동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야. 다혜와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정수는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런 품격을 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내 마음을 줄 수는 없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서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오피스텔 계약 해지 서류였고 세 사람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혜의 손이 덜덜 떨리면서 서류를 받아들었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짐을 빼거라.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에 기대어 사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늙은이 덕분에 편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라. 저의 말에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고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세 사람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간간히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다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당장 갈 곳도 없는데요. 제발 시간이라도 좀 더 주세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갑자기 내쫓으시면 저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준호도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엄마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야라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할 때 나도 갈 곳이 없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 건지, 명절에 혼자 밥 먹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방에서 홀로 지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너희가 알아볼 차례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드는 할머니가 아니었고 제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아름다웠고 파도 소리가 마치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청년 작가와 노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심은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동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미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 재산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재단 관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준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겨준 분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제 작품을 좋아해 주었던 단골 손님들, 서툰 저에게 도예 기술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 그리고 제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었던 오랜 친구들, 이 기부금이 그런 분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했고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재단의 지원을 받은 젊은 도예가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첫 작품을 선물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26살이라던 그 청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도자기 화병 하나를 내밀었고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재료도 못 사고 가마도 빌리지 못해서 포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선생님의 지원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허름한 곳에서 일한다고, 나이가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혜와 준호와 정수는 결국 오피스텔에서 나와야 했고 다혜는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평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었지만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분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배운 교훈이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귀하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참기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